285K는 인텔이 구라를 깠어요. 270K 지금 숫자 어떻게 돼 있죠? 285K랑 270K랑 지금 올코어 부하 부스트 숫자가 똑같아요. 스펙 명시사항으로 보면은 285K보다 클럭이 다운된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285K랑 270K 플러스랑 최소한 동급 내지 270K 플러스가 좀 더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99. 이게 자, 제가 벌써 270K를 10개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에 보시면은 요렇게 1개월 전부터 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루머가 떴을 때 루머 기반으로 해서 루머를 분석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인텔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를 정식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도 요렇게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조금 첨부해서 이렇게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인텔의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제품이 리뷰 엠바고가 해제가 돼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고, 그 중에 270K 플러스 제품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장착된 CPU는 270K 플러스고 ES라고 적혀 있긴 한데 ES 버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리테일 버전이랑 성능 차이가 없게 나온 제품이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미디어 샘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좀 기다리면서 촬영을 딜레이 했는데, 리뷰 엠바고 해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일단 요걸로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요걸로 촬영을 하고, 성능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제품 순정 성능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튜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착된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Z890 타이치 OCF 보드라는 오버클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보드긴 한데, 뭐 오버클럭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메모리 오버클럭 쪽이고,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 쪽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Z보드랑 크게 편차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전원부가 몇 암페어가 들어가 있던 간에 어쨌든 소비 전력 자체가 그 정도의 전원부를 모두 소비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전력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Z 메인보드는 전원부 자체는 과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 오버클럭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편차가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CPU 오버클럭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인보드를 좋은 거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쿨러를 좋은 거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쿨링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스는 지금 3.23 버전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OCF 보드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제품명으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지원이라는 탭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스 항목을 체크를 하면은 최신 바이오스가 어느 버전인지 알 수 있는데, 새로 나온 건 없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리플래시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가 아닌 경우에 장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현 바이오스 기준으로 아직 해결 안 된 그런 문제점도 제가 리포트한 적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바이오스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바이오스 버전도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버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에로레이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팅은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백까지 할 건 없고 그냥 부팅 시키고 나서 부팅된 상태에서 바이오스 다운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겁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좀 스킵을 하고요. 메모리 오버클럭 관련해서는 사실 에로레이크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맨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메모리 오버클럭 쪽은 다루진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최대 상한치가 더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OCF 기준으로는 사실 메모리 오버클럭에 이런 리플래시의 이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오히려 OCF보다 조금 더 낮은 등급의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에 조금 더 이점이 생기는, 예를 들어 유니파이 X로도 제가 해봤는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유니파이 X에서 에로레이크에서 들어가던 오버클럭 수치보다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서 들어가는 오버클럭 수치가 조금 더 상향되었습니다. 근데 유니파이 X보다 OCF
OCF 보드가 조금 더 오버클럭 쪽으로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 OCF 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로 레이크를 장착을 했을 때도 거의 한계점의 느낌이었고 리플래시를 장착해도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좀 더 향상된 오버클럭을 달성할 수는 없었어요.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일단 순정 성능을 보기 전에 이 CPU 성능의 쿨링이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어떤 쿨러를 쓸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런 K사전 커뮤니티에서 보면 여기 리뷰 게시판 가면 쿨링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아무거나 뭐 내가 원하는 게 순냉이면 순냉 아니면 공냉이면 공냉 이렇게 해서 하나 클릭하면 되는데 270K 같은 경우는 순냉 권장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리지만 최소 280 사이즈 이상의 순냉 쿨러 권장이에요. 공냉 쿨러로는 뭐 안 될 건 없는데 조금 세팅하면 가능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소비 전력 자체가 270K가 공냉 쿨러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높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냉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쭉 내리면은 얘네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리스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비싼 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쿨러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여기는 40dB 기준으로 나오는 온도 성능이고 이거 말고 풀로드 기준으로 요걸 보셔야 이게 찐 성능입니다. 찐 성능 기준으로 보면 여기 발키리 B360 GT 모델이 있죠. 이게 풀로드 기준으로 K사존에서 테스트한 환경 기준으로 가장 온도를 잘 잡는 쿨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쿨러가 B360이랑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B360 쿨러의 후속으로 다시 GT라고 달아서 나온 모델이고 그리고 이 모델은 다산 코퍼레이션에서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쿨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 건데 요겁니다. 요거 발키리의 B360 다시 GT 요거는 14만원 정도에 나왔고 이것도 가격 대비로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B360 때도 그랬는데 B360 GT가 요거 보시면 RPM이 좀 많이 높아요. 2900대가 나오기 때문에 성능은 좋은데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 편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바이오스를 튜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성능만 잘 나오면은 만약에 소음 같은 부분에서는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거까지 커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찐 성능 높은 걸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최대 풍량이 101 CFM인데 풍량도 굉장히 높지만 RPM도 한 2800 RPM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K사준 기준으로 2954까지도 올라간다고 적혀 있고 최대 팬 소음이 40dB로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거랑 비교하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제품은 32dB이죠. 그리고 요거는 240 모델이지만 33dB 정도. 근데 얘는 40dB이에요. 이게 심지어 이전에 나왔던 B360 모델보다 여기 보시면 B360 모델은 33dB이었는데 B360 GT 모델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 이 B360 모델도 성능은 괜찮은데 팬 속도가 좀 있다라고 알려진 모델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데시벨이 높은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성능 하나는 괜찮아요. 깡 성능으로는 가격 대비 엄청 나쁘지 않은 제품인데 좀 견뎌야 될 게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속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팬속을 조정하면 성능이 약간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 입맛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물샷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화이트 제품을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 있는 이 구성품을 빼보면은 간단하더라고요. 여기 인텔용 브라켓 그 다음에 이제 나사가 인텔용하고 AMD용이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인텔용, AMD용 나사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으로 사용되어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써멀 동봉을 해주는데 써멀 양이 얼마 되는지 궁금해서 뜯어봤거든요. 요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짜면은 한 번 정도 바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사이즈에 맞게 짜는 편인데 그렇게 짜니까 한 2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텔 CPU 써멀 바르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요렇게 일자로 짜면 됩니다. 일자로 짜거든가 아니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점 3개 내지 점 4개로 이렇게 짜시면은 많이 꾸덕꾸덕 해가지고 잘 펴지지 않는 써멀이면은 조금 더 쓰셔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점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써멀 같은 경우는 대충 요렇게 가운데 일자로 하고 꾹 누르면요 이게 쫙 퍼지면서 딱 사이즈 맞게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쿨러로 어차피 누르게 되니까 이게 누르면서 퍼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CPU 교체할 때도 이게 닦아내기도 되게 편하고 옆으로 많이 안 셉니다. 이 정도로 짜면은. 이렇게 쓰면은 2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펌프 쪽 사진인데 이 사이즈가 보면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약간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텔 CPU에 장착하실 때 장착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텔 CPU가 길쭉하기 때문에 이 쿨러도 이런 길쭉한 방향으로만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장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3시 방향에 호스가 오거나 아니면은 9시 방향에 호스가 오거나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보면은 펌프 쪽에 이렇게 LCD가 달려 있는데 이게 나사 조일 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잡아당기면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떼내고 요 펌프 이것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사 조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을 다 하신 후에 보시면은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2개 있죠. 그래서 요게 요 홈에 들어가게끔 이걸 꾹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움푹 파여 있는 구멍이 없으니까 이것도 장착 방향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거나 이걸 90도 틀어가지고 장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는 홈이 3개고 얘는 2개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홈이 여기랑 여기에 오게 장착할 수도 있고 여기랑 여기에 오게 장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LCD 덮개 딱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LCD는 메인보드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는 선이 있어서 그것까지 연결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원을 넣어보면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LCD가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LCD까지 나오는 펌프가 요새 14만원대라니 많이 싸졌어요. 근데 이게 누수 보상 5년도 적용이 되고 팬 같은 경우는 AS 기간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DP가 300W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품 박스에도 300W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W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TDP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적어 놓은 것 같고, 이제야 드디어 돌려보는데 순정 상태에서 시네벤치 RE3을 한번 돌려볼 거고, 보시면은 P코어가 여기, 그 다음에 밑에 더 있어요. 이렇게 총 8개, 그 다음에 E코어가 이렇게 16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어 숫자만 보면은 285K랑 동일한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면 쿨링팬 소리 혹시 들리실라나? 자,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점수는 43,444점. 자, 여러분들 285K 점수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299에 나올 겁니다. 한국에 거의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쓱 보겠습니다. 일단 P코어는 53배수 정도로 나온 것 같죠? 지금 쭉 보시면 53배수. 그 다음에 E코어 같은 경우 딱 보시면은 거의 한 47배수 정도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P코어는 53배수, E코어는 47배수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자, 270K 플러스라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면은 이미 공개가 된 CPU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텔의 제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텔 공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터보 주파수는 55배수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돌려보니까 55배수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53배수 정도 나왔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따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보시면은 최대 온도 78도 정도. 이런 코어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중간에 있는 P코어가 온도가 높아요. 뭐 뿔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온도 편차가 온도 낮은 애는 66도에서 온도 높은 애는 78도까지 총 12도 차이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기 경향에 따라서 만약에 이 온도가 좋은 애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좀 더 낮은 온도로도 구동 가능한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온도 편차가 높은 애들이 하나라도 껴있으면은 꽤나 높은 온도로 구동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쿨러 성능 자체는 80도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이게 소비 전력이 지금 한 250W 정도, 여기 보시면 최대 터보 성능 PL 전력 제한이 250이죠. 여기 보시면 250W로 PL1, PL2 전력 제한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250W 정도 쓰는데 일단 한 바퀴 기준으로 80도도 안 나왔고요. 근데 이게 10분 돌리고 30분 돌리고 이러면은 당연히 80도 이상 넘어가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일단 90도 언더에서 충분히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냉 쿨러를 달았을 때 그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공냉 쿨러 달면은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온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일단 공냉 쿨러 듀얼 타워를 쓴다고 하더라도 250은 조금 높은 소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커버하기 힘들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RC1900 이런 공냉 쿨러를 장착을 한다 그래도 250W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최소 280 사이즈의 수냉 쿨러를 쓰시면 되는데 제 기준으로 권장은 3열 수냉이에요. 360 이상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멀티 점수가 43,444점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구글에
285K RE3이라고 검색하면은 다른 데서 벤치한 점수가 나오죠. 이건 유출 성능이에요. 유출 성능 말고 오버클럭 안 한 순정 성능으로 돌린 걸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리뷰니까 순정으로 했겠지? 순정 상태에서 285K가 44,000점 정도, 이거 잘 나온 편입니다. 44,000이면은 요 정도인데 지금 270K가 43,000 정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코어 울트라 9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코어 울트라 7으로 나온 건데 $299예요. $299. 멀티 성능 점수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진짜 작업 부분에서 가성비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마 국내 한 50만 원대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에로레이크 애들을 다 팀키라는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85K든 265K든 가성비 면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굳이 270K를 냅두고 그런 애들을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70K를 출시하고 나서 이런 265K나 285K를 인텔에서 가격 조정을 해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270K 플러스의 가격 대비 성능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CPU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클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기 요 영상 있잖아요. 루머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다룰 때 예전부터 인텔이 코어 클럭에 대해서 구라를 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요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거든요. 일단 285K를 한번 볼게요. 285K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 코어 최대 주파수도 5.5라고 되어 있는데 5.5가 아니라 5.4로 터집니다. 그러면 지금 270K가 어떠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얘네가 과연 명시 클럭이 아까 보셨던 5.4, 5.5 이게 팩트일까 아닐까,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에즈락 바이오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스에서 CPU 관련된 옵션을 들어가면요, 여기 CPU 퍼코어를 눌러보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숫자 1이라는 게 개수예요. P코어 하나만 동작할 때 55배수, 2개만 동작할 때 55배수, 3개, 4개, 5, 6, 7, 8개 동작할 때 54배수로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85K는 인텔이 구라를 깠어요. 285K는 올코어 부하에서 55배수가 아니라 54배수가 터집니다. 자, 270K 지금 숫자 어떻게 돼 있죠? 54배수예요. 똑같습니다. 285K랑 270K랑 지금 올코어 부하 부스트 숫자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코어도 보면은 쭉 보시면은 47이라고 적혀 있죠. 총 16개 운영할 때도 47배수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285K랑 비교하겠습니다. 285K는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P코어가 54배수, 그 다음에 2코어가 46배수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270K 플러스는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P코어가 54배수, 2코어는 47배수로 동작합니다. 물론 만약에 P코어가 2개 이하에서 동작하는 경우에 285K는 57배수까지 부스트가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270K 플러스는 55배수밖에 부스트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3, 14세대까지는 요게 의미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싱글 성능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싱글 성능이 게이밍 성능에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레드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2개 코어는 멀티 스레드에서 4개 스레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에로레이크로 넘어오면서 멀티 스레드가 사라지고 싱글 스레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레드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이하의 스레드를 쓸 때만 부스트 클럭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85K의 싱글 성능을 57배수로 부스트 시키는 조건은 스레드가 단 2개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 윈도우가 동작을 합니다. 윈도우가 스레드 하나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다른 동작을 뭔가 시킬 때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하나 깔짝만 돌아도 스레드를 2개 초과해서 점유하는 게 정말 빈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로레이크에서는 이런 부스트 클럭을 구경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능은 여기 적혀있는 올코어 부하 상태랑 동일한 54배수, 285K도 54배수, 이렇게 동일한 54배수로 동작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285K의 그 RE3 점수가 44,000점 정도 나왔고, 지금 방금 제가 돌려서 보여드린 게 43,000점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편차가 있어요. 메인보드마다 편차가 있고 바이오스 버전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서 285K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에 41,000점 정도에서 44,000점 정도의 점수가 스프레드 돼서 나올 수가 있고, 270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메인보드에서 41,000점대밖에 안 나오는 메인보드도 있고, 지금 43,000 내지
에너지 44,000까지 나오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 전력 구조에 대한 오차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인텔 디폴트 세팅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P코어가 54배수가 터지지 못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53배수 정도 동작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인텔 디폴트 세팅을 이걸 꺼버리고 한번 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굉장히 마이너한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를 에즈락 익스트림 모드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코어가 제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인텔 디폴트 세팅이 꺼진 상태에 실질적으로 이 CPU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네벤치 RE3을 다시 돌려볼게요. 펜소리 이거 어떡하지? 펜소리 조정하는 방법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P코어를 보시면은 P코어 54배수까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 코어도 47배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이제 전력 제한 수치에 가깝게 다가가면은 이제 클럭을 향상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면은 전력 소비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270W 정도 쓰는데 온도는 80도 정도 나왔고요. 어쨌든 이 쿨러가 300W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300W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고, 일반적인 3열 순행 쿨러가 커버 가능한 전력 수준이 대략적으로 적으면 성능 안 좋은 경우에 한 260W 정도에서,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한 330, 340W까지도 커버를 해요. 어쨌든 지금 성능 보시면은 43,800점 정도 나오는데, 요거 끄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제 하드웨어 인포가 간섭하지 않게 이렇게 끄고 한번 다시 돌려보면 지금 점수 보이세요? 44,000점 넘겼죠. 그러니까 285K랑 270K 플러스랑 최소한 동급 내지 270K 플러스가 좀 더 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펙 명시사항으로 보면은 285K보다 클럭이 다운된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난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 270K 플러스는 스펙 명시에 구라를 안 까고 있고, 280K에서는 스펙 명시에 클럭 배수를 구라를 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270K 플러스가 사실상 285K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99. 이게 진짜, 와, 이게 정말 작업을 하시는 유저 대상으로 볼 때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인텔이 예전에 에로레이크 나올 때까지만 해도 되게 고가 정책을 펼치면서 되게 고자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가격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다가 얘네가 에로레이크가 망했어. 진짜 폭삭 망했단 말입니다. 그 폭삭 망해가지고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버티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265K나 245K의 가격을 깠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망한 줄 알았던 에로레이크가 그제서야 팔리는 거야. 얘네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리플래시로 출시를 할 때 고민을 하겠죠. 리플래시를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코어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코어를 안 올리면은 상품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코어를 올릴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못 올립니다. 4개 단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65K에 이 코어를 4개 상승시키니까 얘가 그냥 풀코어가 됐습니다. 이게 코어 울트라 9급의 제품이 돼버렸는데, 근데 어쨌든 7의 이름을 달고 출시를 해야 돼요. 265K의 업그레이드 판이니까. 그래서 코어 울트라 7이라고 냈으니까 결국 가격을 코어 울트라 7급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예전에 고자세로 가격을 내놨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265K 가격에 맞춘 것 같아요. 265K 가격에 맞춰서 270K 플러스가 나와버렸고, 이게 퍼포먼스로 놓고 볼 때 285K급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에서 미친 겁니다. 제가 250K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250K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가격을 공격적으로 냈고, 이전에 에로레이크 폭삭 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이 리플래시에서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고자세였지만 얘네가 13, 14세대 열화 이슈 때문에 된통 당한 상태에서 에로레이크까지 폭삭 망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 객관화가 충분히 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285K의 리플래시 버전을 내야 되는데 270K 플러스가 풀코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코어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러면 290K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클럭 올리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클럭 올리면 얘네가 예전에 경험을 해봤단 말입니다. 13세대에서 14세대로 랩터레이크 리플래시를 출시를 하면서 클럭 배수를 높이면서 차력쇼를 했거든요. 물론 공정 개선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공정 개선치 플러스 차력쇼를 해서 14세대 14900K 이런 제품을 냈는데, 이제 그게 차력쇼를 하다 보니까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서 CPU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290K에서도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클럭 높이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285K에서 코어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클럭을 높여야죠. 근데 클럭을 높여봤자 지금 성능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랩터레이크 리플래시에는 그게 먹혔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게이밍 성능이 인텔이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로우레이크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게임 성능이 폭망하면서 이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에서 코어 배수를 늘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인텔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작업 성능입니다. 게임 성능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290K가 결국 배수만 높인 제품으로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기사도 떴고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290K 판매가 캔슬됐어요. 실질적으로 290K 성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높아집니다. 살짝. 진짜 살짝. 근데 290K가 코어 울트라 9급이란 말이야. 그러면 285K보다 싸게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270K를 살 겁니까? 290K를 살 겁니까? 290K의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인텔에서는 초강수로 290K를 캔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270K 플러스라는 제품이 사실상 이번 에로우레이크 리플래시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호재가 조금 있어요. 자, 290K가 캔슬됐습니다. 그러면 인텔이 이 CPU를 찍어낼 때 290K도 풀코어고 270K도 풀코어입니다. 거기서 이제 클럭 배수만 이제 선별해가지고 290K로 만들던 애들을 290K가 캔슬됐어. 그럼 이제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270K로 갑니다. 그러니까 270K급의 풀코어를 장착한 애들 중에 290K로 갔어야 될 높은 수율의 칩들도 270K에 포함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매니아 분들께서 나는 CPU 오버클럭을 위해서 CPU 선별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CPU 뽑기를 하실 경우에 270K를 저렴하게 $299 수준의 가격으로 뽑기를 하면서 290K급의 CPU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자, 제가 벌써 270K를 10개를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CPU 샘플이 국내에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리뷰어분들한테 샘플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마케팅 샘플 지금 돌릴 거 아니면은 제가 한번 요런 거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미리 제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개 정도의 270K CPU의 오버클럭 테스트를 전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개 정도 샘플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고 물론 10개라는 수치가 전체적인 CPU 개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출시 초기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는 이거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개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전압 요렇게 줬다는 거고 P코어 배수, E코어 배수 요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멀티점수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링 캐시 배수, D2D 배수 그 다음에 NGU 배수 요 정도로 들어갔고 뭐 온도는 사실 지금 장착된 쿨러로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좀 더 하급의 쿨러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상온 어느 정도 뭐 소비 전력 어느 정도였고 이렇게 오버클럭 했을 때 거의 300W 근처로 쓰죠. 그 다음에 소비 전류 어느 정도였고 실질적인 인풋 전압 아웃풋 전압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거는 지금 당장 의미가 없으니까 좀 숨기고요. 일단 P코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올코어 부하 상태 기준으로 54배수라 그랬죠. 근데 웬만하면 55배수 정도는 한 배수 올리는 거는 될 거다. 그리고 걔 중에는 56배수까지 200클럭 정도 올리는 거는 웬만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56배수가 안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개 중에 90%가 56배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코어 한번 보실게요. E코어가 지금 47배수로 돌아가는데 E코어 오버클럭을 했을 때 E코어가 딱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0배수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20% 정도가 49배수는 들어간다는 소리고 나머지 80%가 50배수는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걔 중에 더 뛰어난 애들을 보면은 E코어가 51배수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같은 걸로 돌린 거예요. 전압을 좀 더 써서 57배수까지 도달 가능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코어 같은 경우 수율이 안 좋으면은 전압을 더 줘도 57배수 달성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은데 어쨌든 57배수 달성이 가능한 애가 하나 있었고 그래도 56배수까지는 거의 90%는 도달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캐시배수, D2D, NGU 클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순정 상태에서 클럭을 한번 봅시다. 부하를 잠깐만 줘볼게요. 그럼 순정 상태에서 링 배수가 지금 40배수, D2D가 30배수, NGU가 26배수까지 이렇게 부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 기준으로 D2D 클럭이 에로레이크에서는 21배수밖에 안 됐는데 기존에
공개된 자료에서 D2D 클럭이 900클럭 정도 향상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시면 D2D 클럭이 21배수에서 30배수까지 900클럭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거를 오버클럭을 했을 때 캐시 배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소가 41배수에서 맥시멈 43배수까지, 그리고 거의 한 절반 이상의 43배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D2D 클럭 같은 경우는 최소 33배수에서 34배수까지 이렇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NGU 클럭도 최소 33배수에서 최대 34배수까지 거의 두 개 같은 수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의 퍼포먼스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요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좋은 쿨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전압을 많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쿨러를 쓰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부러 제가 안 좋은 쿨러로 한 겁니다. 일부러.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고했을 때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전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명시된 전압은 인풋 전압 기준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즈락 보드가 아니라 뭐 다른 제조사의 보드를 쓸 때 요거랑 동일한 전압보다 뭐 전압이 더 높게 들어간다거나 낮게 들어간다 그래서 내 CPU가 수율이 굉장히 좋네, 굉장히 낮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는데, 전압 기준이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의 1.3V가 어떤 제조사의 1.25V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LLC 로드라인을 얼만큼 가져가는지, 뭐 아니면은 그런 전원부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부가적인 저항값이 다르게 들어가면서 전압 수치가 CPU가 바라보기에는 동일한 전압이 메인보드 표기 전압으로는 A라는 제조사랑 B라는 제조사가 다른 수치로 기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CPU 관점에서 보면은 해당 CPU에 오버클럭이 들어가는 수치는 메인보드가 바뀌어도 CPU가 바라볼 때 거의 동일한 전압에서 들어갈 건데, 그게 메인보드마다 숫자로 표현했을 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분명히 강조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수치는 에즈락의 OCF 보드에서 동작을 시켰을 때 나오는 전압이고, 다른 메인보드로 할 때 참고할 만한 값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인보드에서 하실 때는 적절한 전압은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일단 1.3V 이상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갈 건데, 자 10개 270K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한 거가 있는데, 이거는 MSI Z80 유니파이 X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요 보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로레이크 때만 해도 OCF 보드가 이 유니파이 X보다 도달 클럭이 좀 더 높았어요. 제가 이 두 개의 메인보드를 다 가지고 있고 다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OCF 보드가 기대 클럭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 제가 요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니파이 X랑 OCF 보드가 들어가는 클럭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컨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메모리 클럭을 올릴 때 도달 가능한 클럭의 한계 지점이 CPU, 맨컨, 메인보드, 메모리 셋 중에 메모리에 한계가 걸립니다. 메모리. 그래서 유니파이 X에서 들어가는 거랑 OCF 보드에 들어가는 클럭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으로 메모리 수율 체크한 것도 한번 다시 올려드릴 건데, 메모리 수율 체크를 제가 유니파이 X 보드에서 했었고,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OCF로도 테스트를 다 한 겁니다. OCF에서도 테스트하고 유니파이 X에서도 테스트를 한 건데, 일단 안정화 클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팅 가능한 클럭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안정화 클럭은 이거보다 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클럭으로 볼 때 지금 전부 다 1400클럭이 들어가죠. 이게 같은 메모리로 테스트해서 그래요. 같은 메모리로 같은 메인보드에서 CPU만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 맥스 클럭 기준으로는 이제 변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전압은 1.5V를 썼습니다. 기어 4에서 최대 1.5V 기준으로 1400이 들어가고, 유니파이 X에서 예전에 9600도 부팅이 어려웠어요. 메모리 수율이 엄청 좋은 게 간신히 부팅이 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유니파이 X에서도 메모리 수율만 괜찮다면은 만클럭이 부팅이 되고, 그러면은 1.5V의 요 클럭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낮은 전압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얘랑 얘는 1.1V 기본 클럭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1.1V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466에서 많게는 8600까지 부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게 OCF 보드나 유니파이 X에서 이 오버클럭 특화된 보드에서 1.1V 기준으로 요 정도 클럭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거의 편차가 없어서 변별력이 없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1.3V 기준으로 볼 때는 CPU의 편차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1.3V 기준으로 기어 2랑 기어 4에서 테스트한 건데, 사실상 기어 2
기어2 기준으로는 CPU 맨컨도 맨컨이지만 보드 리밋에 걸리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8600에서 잘 들어가는 거는 9133까지 부팅이 성공한 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기어2에서 들어갈 수 있는 클럭 수치는 1.3V 수준에서는 뭐 안정화 가는 기준으로 볼 때는 한 8200에서 8400 정도, 그리고 기어4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높게 도달 가능합니다. 물론 개 중에 이렇게 클럭 잘 안 들어가는 애도 한두 개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만 제외한 나머지 80%가 1.3V에서 기어4로 9600이 부팅이 됐어요. 기어4로 9600 정도 부팅이 되면 안정화 클럭 기준으로는 한 9200 정도로 목표로 잡아볼 수 있을 뭐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클럭 수치를 에로레이크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에로레이크 때보다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CPU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고작 10개의 CPU를 다뤄봤지만 10개의 CPU 중에 일단 맨컨 수율의 평균치가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코어 클럭 평균치가 많이 개선이 된 상태예요. 지금 에로레이크 때는 265K 기준으로 이 코어 클럭이 56배수까지 도달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고 이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배수 도달이 안 되는 애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맥시멈 클럭 기준으로 볼 때는 에로레이크 때랑 비슷해요. P코어랑 E코어랑 링 D2D NGU 이런 것들을 에로레이크 때 수율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수율 좋은 애들이랑 비교할 때 지금 요 수치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수율로 봤을 때는 에로레이크 때랑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맥시멈 클럭 기준으로는 비슷한데 에로레이크 리플래시에 오면서 평균 수치가 확 올라간 느낌이에요. 평균 수치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오버클럭을 안 해서 쓰면은 굉장히 아깝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CPU 오버클럭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Z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CPU 오버클럭 간단하게 적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순정 전압으로 볼 때 지금 순정 상태에서도 거의 1.25V 정도, 요거보다 좀 더 높은 전압으로 인풋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1.448V 순정 전압으로도 전압 다이어트를 안 해도 사실 요 정도 클럭이 다 도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릴 건데 링 배수나 D2D나 NGO 클럭은 성능에 굉장한 영향은 안 주는데 근데 어쨌든 게이밍 성능에는 얘네가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에로레이크가 게이밍 성능에서 폭망했을 때 인텔 200S라는 세팅을 인텔에서 추가를 하면서 이런 굉장히 낮았던 D2D 클럭을 향상시키는 세팅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오버클럭을 해주시면 좋은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P코어, E코어 위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최소 클럭이 얘가 55배수, 얘가 49배수라 그랬죠. 이거를 그냥 딸깍하고 넣어볼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OC 트위커 들어가서 자, 지금 바이오스 순정 상태에서 요것만 바꾼 겁니다. 에지락 익스트림 모드를 바꿨고 CPU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인텔 디폴트 세팅을 다 끄셔야 돼요. 안 끄면은 클럭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 자체를 인텔 디폴트 세팅을 꺼주셔야 됩니다. 에지락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CPU 오버클럭을 하실 때는 인텔 디폴트 세팅을 끄는 옵션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CPU 전압은 여기서 만지는 건데 MSI랑 ASUS는 아웃풋 전압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코어 배수를 더 높은 배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에지락이랑 지금 기가바이트 쪽은 아웃풋 전압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바꾸려고 해도 코어별로 전압을 넣는 옵션도 보시면은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풋 전압만 수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인풋 전압 자체를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딸깍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풋 전압 그대로 두고 전압을 안 건드린 거예요. 아예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P코어 옵션을 올코어로 바꾸고요. 여기 54로 되어 있는 거를 55부터 해보시면 되는데 55가 들어가는 게 10%고 나머지 56이 들어가는 게 90%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코어 배수가 49가 들어가는 게 20%라고 했어요. 한 80%가 5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딱 두 개만 딸깍하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죠. 자, 지금 바이오스에서 건드리는 옵션은 인텔 디폴트 세팅을 껐고요. P코어 56배수, E코어 50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물론 이렇게 오버클럭 세팅을 적용하신 분들은 안정성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전에 다 해서 오늘은 안정성 테스트는 스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직접 해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네벤치 같은 높은 부하 툴을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이상씩 이상 없이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바퀴 기준으로 84도, 소비 전력량은 287W 정도 되는데 이거 계속 돌리면 이제 거의 한 300W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도 온도가 충분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요. 일단 요거 끄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45,900점대 나왔는데 온전한 올코어 성능을 보기 위해서 하드웨어 인포를 끄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46,571점. 이게 CPU의 평균
충전 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런 점수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전에 에로레이크 때는 제가 소개드리기로는 이때도 지금처럼 비슷하게 딸깍 버전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코어를 한 48배수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48이 안 돌아가는 애도 가끔 있었고, 근데 지금은 리플래시 버전에선 이코어가 50배수에 도달을 합니다. 물론 한 20% 정도는 49배수 정도 돌아가고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정도까지 오버클럭을 적용한다고 치면은 확실하게 285K보다 상위 모델이 되는 거예요. 물론 285K도 수율 좋은 제품들을 요 정도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285K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상한 자체는 에로레이크랑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85K도 오버클럭하면 요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한데, 근데 전체적인 수율이 리플래시 쪽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쪽이 좀 더 도달하기가 쉬운 편이다. 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도 299달러로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보시면은 요런 펜 튜닝하는 옵션이 다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요렇게 그래프 같은 게 나오는데 에즈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인보드들도 이런 펜 튜닝하는 옵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성능이 낮은 쿨러하고 시끄럽지만 성능이 높은 쿨러하고 두 개 중에 뭘 더 선호하냐라고 하면 저는 시끄럽지만 성능이 높은 쿨러를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조용하지만 성능이 낮은 쿨러는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근데 시끄럽지만 성능이 높은 쿨러는 그런 소음 수준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펜 튜닝하는 부분에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일단 AIO 펌프라는 옵션이 만약에 있으면은 요 옵션은 100%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펌프는 상시 100%로 돌아야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풀스피드로 돌아야 돼요. 그리고 CPU 펜 같은 경우 지금 스탠다드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한 칸이 5도겠죠? 그래서 70도에 도달했을 때 100%로 돌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사일렌트로 바꾸면은 이제 75도부터 100%로 돌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CPU 자체가 어쨌든 한 80도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로 해도 아마 올코어 부하를 줬을 때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커스터마이즈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쭉쭉 당기고 좀 더 그래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어차피 이 CPU가 올코어 부하를 줬을 때 한 80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90도 정도에서 100%로 맞추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그려지게, 여기는 그냥 90도로 꺾이네. 그럼 얘를 여기로 올릴게요. 얘를 90도로 놓고 이거를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용하고요. 적용했으면은 저장하고 나가게 해볼게요. 자, 부팅됐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온도가 84도 정도 도달하면서 거의 높은 RPM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약간 조용해졌어요. 점수는 46,000점 정도 지금 나왔고 84도 정도, 소비 전력은 287W 정도. 그래서 여기 온도가 여유가 없으면은 팬을 빨리 돌리셔야 될 텐데, 온도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팬을 더 느슨하게 조절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낮춰볼까요? 다시 팬 튜닝 들어와서 CPU 팬 1을 들어와서 요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100도에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90도를 넘겨야지 급격하게 상승하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얘도 요 정도부터 돌아가게끔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참고로 에즈락 보드에서 저장하고 나가기는 단축키가 F10이에요. 최저 속도로 돌아갈 때 온도를 조금 더 높였기 때문에 한 번씩 틱틱 튀는 그런 소음이 이제 좀 정숙해졌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되게 조용해졌네. 체감 소음으로는 한 반으로 떨어진 느낌인데 그래도 온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1회 돌리는 거랑 여러 번 돌리는 게 또 느낌이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팬 속도를 저하를 시켰을 때는 커버 가능한 TDP가 낮아지면서 여러 번 돌릴 때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까지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84도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조용합니다 지금. 진짜 조용해졌는데? 이 정도 소음이면은 인케이스로 들어가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런 14만원짜리 쿨러도 최대 RPM이 막 2900까지 올라가는 팬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걸 내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것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수냉 쿨러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 요새 저가형 수냉 쿨러가 성능은 좋은데 좋은 성능을 뽑기 위해서 팬 속도가 되게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게 되면 굳이 가격이 비싼 쿨러로 갈 필요가 없이 성능과 소음을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